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경북가총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병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경상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총, 경북지역연합회, 경북테크노파크, 대구 경북연구원, 사단법인 대경 ICT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경북과학기술포럼 메타버스 산업과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선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가기부 발주 용역 사업인 2022년 지역과학 기술 문제 해결 사업으로 경북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메타버스 기반 학주 일체 사업에 활용되어지는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으로서 오늘 행사 전체가 유튜브 채널 TCN 코리아에서 생중계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바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경북가총 회장이신 서상범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전에서 기대하기를 그때는 겨울까지 치고 좋겠거든요. 겨울까지 치고 이거에 나왔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정리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오늘 2022년 우리 경상 포럼을 4차 경영과학 포럼을 메타버스 산업과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선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 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계시는데 대구경북연구원 대경 ICT 산업회와 공동으로 조언하게 된 인사드립니다. 오늘 헌영사를 맡으시는 하인선 경북테크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 소개 잘해드리면 박재서 경상북도 과학기술 원장님이십니다.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서 공정한 발전을 기대하는 차세대 기술과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서도 메타버스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시책에 맞추어 이를 기반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홍보와 소통, 플랫폼 마련 및 교육, 처음에 접목하여 미래 교육 환경 교실을 개설하는 등 다방면의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시니어 층에서도 많은 서비스와 우리 프로그램에 응용되어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장비적 연구와 태도 주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지역연합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분들에 대해서 기술 공연과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원전 기술관련을 맡아주시죠. 우리 유축경 대구경북 연구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시는 김재하 서울예술대학교 김재하 전문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학민 경북대 IT대학 전자 지상형 주 나노 시스템들 대표이사님 고맙습니다. 조정화 경남 용대학교 메타버스 인베이션 교수님 되고 계시는 황용권 경북테크노파 ICT 융합산업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님들이 주요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발표해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이 메타버스 경제적인 보고 있는 분야에 지금 많이 배우시고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사는 경북테크노파 원장이신 한인성 원장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들 경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서상권 가총 경북 지역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요즘 메타버스라는 분야 자체가 되게 핫한 분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언제 들었냐 하면 작년도 6월 봄쯤입니다. 어느 분이시냐 하면 저희들 젊은이들하고 게임센터 젊은이들하고 모임 간담회 자리에 저희들 이철우 경상북 도지사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석에 있던 저보고 하원장 메타버스가 뭐야?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들 경북테크노파크가 열심히 하고 있던 게 뭐냐면 제조에 관련되는 제조기업들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각종 산업들은 과거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고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AI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 현장에서 하는 일과 콘텐츠 산업이나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게임 관련했던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사님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이 세상을 그거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게 작년도 봄에 말씀하셨던 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늘에 왔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런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지난 저희들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 날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우리 유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도의 도지사님 그 다음에 저희들 경북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렇게 해서 도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발표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선점하는 거고 그게 지자체 단위에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고 이미 선포된 상황에 기본계획까지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이란 말은 방금 이야기했던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궁극에 가면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게 과연 뭘까? 라는 측면에서 아마 요즘 말하는 HMD 쪽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산업들이 발표하는 아주 종합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조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모든 토론자분,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경북 테크노파크도 경상북도와 함께 메타버스 산업이 육성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서상곤 회장님께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 인사를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한영사에 대신하도록 하고 이걸 한영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는 조윤일 경산시장님이 축사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좀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 대신 홍 단장님하고 예 팀장님하고 경상북도에서 또 따로 오셨으니까 축사는 책자에 있는 축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사에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저희들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좀 하고 2부로 바로 넘어가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잠시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해서 2부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사회는 저희들 경북가총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식 부회장님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후사를 맡게 된 경북가총회 부회장 박영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국회의원한테 물어가지고 올해는 참석해주신 이변진님께 감사드리며 2부 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메타버스 선도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윤철균 대구 경북 연구원장님의 진로 확인을 시작합니다. 제1주제인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라는 제목으로 김재하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 아트 전공 교수님 발표. 제2주제인 가상평가 현대국에는 안경형 기계 착용 컴팩트 요소는 성능 개선을 위한 방학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김학민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광부 교수님이 발표가 있습니다. 첫 순서로 유철균 원장님의 기조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철균 원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디지털 미래학부, 신산업융합대학 융합국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현재 한글문화콘텐츠산업 육상 민간 이용을 이룬 대구 경북연구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던 한인성 원장님의 그 경북 테크노파크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 존경하는 박사님들 앞에서 이 경북 메타버스 노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기 매우 보람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저희 대구 경북 지역이 이 60년대 이제 그 근대화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국가 경제 발전을 인해 왔습니다만은 정보화 시대에 그 90년대 후반 이후의 정보화 시대에 많은 부분들의 그런 구조 변경을 이루지 못해서 뒤처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는 늦었지만 이제 그 2020년대에 시작되는 진흥화는 앞서가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이제 단순 원격화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원격화인데 단순 원격화로부터 복합 원격화로 진화되어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사람이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매체들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 하나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유레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어떤 각성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적실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합원격화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만 이것이 이제 그 정보 연결성과 사회 연결성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 체험형으로부터 3D가 처음 체험을 했을 때 우리가 2004년도에 링기 2라고 하는 게임이 나와서 3D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돌아갈 수 있는데 너무 신기하네. 이럴 때 그 체험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고 산업화되고 산업화 속에서 이제 원격으로 이제 장비를 고치고 원격으로 공장을 돌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돌리는 이런 산업형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지능형으로 가게 되는 체험형, 산업형, 지능형의 진화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구 경북 연구원장의 8월 1일날 취임된 업체들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메타버스를 만들면 만들수록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오프라인의 현실 공간에서 했던 사업들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가령 이제 국내 1위에 가지고 국내 유수한 그 백화점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서울 곳곳에 1층에 명품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명품 매장들에는 그냥 돈을 아무리 많이 들고 가도 웨이팅 넘버 있으십니까? 없다고 그러면 이 번호 받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문자 오면 그때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정말 제발 내 돈 3천만 원 받으시고 에르메스 버킨백을 한번 볼 수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찾아오거든요. 이게 현실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들어 놓은 고객 가치입니다. 근데 이 현실의 매장은 아무리 초라하고 사람을 구박하고 기다리게 해도 이건 진짜고, 메타버스 안에 있는 메타버스 매장은 그게 8K의 모해상도가 아니라 18K로 해도 그게 가짜라는 거죠. 페이크라는 것입니다. 누가 페이크에다가 대고 에르메스 버킨백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을 체험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플라톤 시대에서부터 오던 인간의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굉장히 멀리 떨어진 아주 관념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의 상식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가장 많이 존재하고 가장 오래 존재하는 것을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재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도 가장 많이 존재하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가장 오래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데아와 하나님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 현실 세계고, 또 이 현실 세계를 일부를 반영한 것이 그 현실 세계를 그린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이고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장 오래 존재하고 많이 존재하는 본질이 있고, 이것에 조금씩 덜 반영한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치 존재론적 사유라고 합니다. Axiological Thought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많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고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니터 안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판타스마, 플라톤이 이걸 판타스마라고 헛것입니다. 헛것.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 그럼 이거는 완전히 무가치한 것이거든요. 고객들이 현실에서 엔터테인먼트나 그걸 하면서 느끼는 감정도 이거예요. 내가 블랙핑크의
를 좋아하는 그 브링크라고 하는 팬덤 커뮤니티의 팬인데 내가 블랙핑크 집합 때 40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 생일 선물 하나를 주는데 10초가 걸리더라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그 블랙핑크의 디어 아이유라고 하는 그 챗봇에 들어가서 그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블랙핑크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늘 핸드폰을 켜면 블랙핑크의 그 챗봇이 나오고 BTS의 챗봇이 나오지만 그 챗봇하고 대화하는 것들은 무가치하고 그 블랙핑크 집 앞에서 40시간을 기다려서 10초 보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팬들은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메타버스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현실 세계에서 구축했던 비즈니스 가치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과제는 이런 페이크 안에다가 어떻게 하면 현실 세계와 같은 많이 존재함, 이걸 라틴어로 마그니숨이라고 합니다. 고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한 이 고기토 에르고 숨 할 때 숨,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는가, 많이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이 존재함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3D 월드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모든 게임 개발자들은 모여서 자, 이 월드를 톨킨 월드로 만들 거냐, 크툴루 월드로 만들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월드 빌딩의 방법론입니다. 톨킨 월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 로널드 로얼 톨킨이 그 디자인한 그런 세계죠. 존 로널드 로얼 톨킨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과 교수입니다. 연구 교수인데 이분은 평생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월급을 받았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작품을 평생에 걸쳐서 정교하게 짜고 그 통일성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서 빈틈없는 통일성을 가진 그 월드를 구상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보는 호비트, 실마릴리온, 그리고 그 반지의 제왕, 이런 세계죠. 그 세계는 플롯, 캐릭터, 사상, 대사, 패턴, 볼거리 6가지 스토리 요소가 방대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아주 통일된 주제와 일관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월드 안에는 목표가 명확해요. 뭘 해야 될지, 레벨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뭘 성취하라는 목표가 명확하고, 이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고 미닝풀하고 이것은 미닝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그 하워드 필리스 러브크래프트, 이분은 평생 전업 작가로 살았어요. 전업 작가로 살았고, 우리가 지금 그 헐리우드에서 보고 있는 호러 무비의 대부분의 원조가 이분이고, 우리가 그 호러 액션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들의 모든 월드의 근원을 거슬러려고 이분의 소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 단편 소설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먹고 마감에 쫓기면서 온갖 다른 사람들의 그 소설에서 재밌는 부분을 따가지고 혼성 모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당연히 이분의 월드는 플롯, 캐릭터, 사상, 대사, 패턴, 볼거리 6가지 스토리 요소가 아주 편의주의적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짜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것 외에는 해야 할 일이 불분명하며 미리 주어져 있는 미닝풀 액션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없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 톨킨적 통일성으로 갈 것인가, 그 러브크래프트적 혼종성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의 선택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계적인 층이 컴퓨터층 위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그것만 가지고 발생하기 어렵고, 이 메타버스 월드를 만드는 3가지 층이 메카닉스, 다이나믹스, 아이스테틱스, 기계적인 것, 역동적인 것, 그리고 비약적인 것. 기계적인 건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 다이나믹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가지고 놀 것인가, 게임 플레이고요. 아이스테틱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그 상관성이 있고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할 때 결국 많이 존재하면 여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라톤이 그 향연에서 말하듯이 이데아가 명료하게 말을 걸어오고 인간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상기하게 되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경험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일 평균적인 측면에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는 스토리 환경, 스토리 엔바이런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개발자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은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가상세계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트 구조가 있고, 거울처럼 되어 있는 네트 구조가 있고,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는 나뭇가지 구조가 있고, 말미잘 구조가 있고, 경로 전환 구조가 있고, 미로 구조가 있습니다. 네트 구조는 여러 시간적인 순서를 구성한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노드를 이동해 가는 것이고요. 나뭇가지 구조는 큰 줄기의 이야기가 있고 그 몇 가지 이야기들이 붙어 있는 것이고, 말미잘 구조는 하나의 중심적으로부터 이야기들이 파생돼서 계속 다른 분기점들, 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경로 전환 구조는 2개의 큰 줄기 이야기가 있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로 구조는 각각의 다른 시작점과 출발점이 여러 개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 이런 4가지, 이 표에 대한 설명도 메타버스라고 보신다는 책에 자세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메타버스를 만들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단입니다.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본업의 상위 목적을 위해서 메타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계에 보면 내가 지향해야 할 내 스타들의 팬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 팬덤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본업의 상위 목표가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꼭 3D일 필요도 없고 챗봇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메타버스 성공 요소는 많은 매스 오브 유저, 많은 유저들을 가져야 되고,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가져야 되고, 홍보가 돼야 되고, 3D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디바이스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도메인 에리아, 본업의 어떤 그것이 있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을 위해서 고객들을 트리거인하고 락인을 해야 된다, 유인하고 고정해야 된다, 스토리 환경 기반의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최고의 사용자의 경험, 하이스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 방향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메타버스 대구 경북의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대구 경북은 목적은 산업을 가져야 된다는 게 대구 경북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AI라고 하는 그 4차 산업의 혁명을 다른 지역에 뺏겨버렸어요. 그 키워드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2021년 디지털 뉴딜 2021년 7월 14일 날 디지털 뉴딜 2.0이 발표됐을 때 무조건 저걸 잡아야 됐던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까지 보내버리면 이제 4차 산업으로부터 대구 경북이 완전히 지금 떨어져서 그야말로 한국 속의 파키스탄, 한국 속의 베트남으로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걸 잡았고, 그래서 그것들이 현재 지방 소멸을 이제 말해줍니다.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등 4차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방의 인구 유출이 주 원인입니다. 서울의 관악구는요, 그 합계 출산율이 0.5명밖에 안 됩니다. 한편 전남 방향은요, 2.5명이 출산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지방이 많이 인구를 출산하지만 지방이 왜 인구가 소멸하고 있습니까? 인구가 유출돼서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저출산으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유출됩니까? 중앙에 보시면 혁신 성장, 이 지도에서 보면 왜 유출되는지 모르잖아요. 이 지도를 보면 왜 인구가 빠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혁신 성장 기업들이,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목에 태그를 달고 우리 이제 경북 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좋은 건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PC를 들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그걸 일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MZ세대의 감각이거든요. 작년에 2021년에 문학동네에서 나온 소설 중에 쇳밥 일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 읽어보시면요, 30살 난 작가가 쓴 건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수능을 9등급을 받아가지고 창원 기능대학을 나왔어요. 기능대학을 나왔는데 그 제조업 일자리 공장에 취업해서 정확하게 월급을 말하진 않는데 그래도 연봉 6천 정도는 받는 것 같은 그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본인의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 정도 직장을 다니면 정말 감사하다고 다니는데, 그거는 저 같은 부모 세대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작가는 이걸 쇳밥일지, 쇠가루를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느끼고요.
아주 그 처절하게 정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쇠밥일지라는 책을 보면 이 작가는 그 쇠밥일지가 약간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름을 얻자마자 바로 직장 때려치고 서울 올라가서 출판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MZ세대거든요. 이게 MZ세대 그러니까 제조업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을 유인하지 못하는 그래서 수도권 일국화 인구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고요. 이 시대의 본질은 이 표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15년이거든요. 2015년 전으로 비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게 2015년 이때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수도권은 급격히 올라가죠. 요 지금 특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15년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OECD 국가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지식 기반 산업체 기업 신생률과 사업체 퇴출률이 전부 수도권 일국화 인구 소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그럼 지방은 어떻게 지방의 해답은요 정말 명쾌하고 단순하고 상식적입니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바로 16세기에 퇴계 선생이 했던 그 퇴계혁명의 방법이죠. 지방의 16세기 퇴계 선생님은 강남농법이라고 하는 중국 복건성 절강성에서 그 발달되었던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법을 안동에 이식했습니다. 그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당시에 하이테크 테크놀로지를 지방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서원운동이 일어나고 서원이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지방의 인구가 늘고 그 힘으로 이제 이 조선은 16만 명의 소총보병들이 올라온 임진왜란을 물리쳤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은 지금 굉장히 어렵죠. 대구 경북이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어쨌든 고부가 가치 첨단 기술을 지방에 이식해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메타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메타버스는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서로가 이제 접합, 혼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그 얀 르쿤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는 3명의 인공지능 학자가 있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그 조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이분이고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 메타의 수석과학자인 얀 르쿤 그리고 그 인베디딩을 하신 그 요슈아 벤지오가 있고요. 여기 앤드루 응이 있습니다. 이분을 3대 인공지능학자, 4대 인공지능학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특히 그 존경스러운 분이죠. 제가 여기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김덕기 부대표님과 그 니아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니아 사업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대표님이 하고 계신데 그 서원 메타버스 산업을 할 때 이분의 그 논문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비전 시각인지를 어떻게 인공지능에 합성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이렇게 어려운 거를 1989년에 CNN이라고 하는 거를 1989년에 창시하신 분입니다. 시각인지 분야 인공지능 개발의 아버지시고요. 이분이 이제 올해 6월 27일 날 인지건축적 AI라고 하는 Cognitive Architectural AI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오픈 AI 랩 이게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회사잖아요. 오픈 AI 랩이 이제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AI를 만드는데 이게 이름이 GPT-3입니다. 근데 GPT-3는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느냐 하면 1750억 개의 학습 파라미터를 인공지능에 때려 넣어 가지고 그걸 병렬 처리하게 해서 인공지능을 돌립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돈도 너무 많이 든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진정한 인공지능은 월드 모델에 기반한 상식을 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스스로 모델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야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메타버스 같은 월드 모델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 있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월드 모델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공을 굴러가면 그 책상 뒤로 공이 굴러가면 그 공은 내 시각에서 사라지지만 우리는 저기 책상 뒤에 공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이제 커먼 센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월드에 신호를 주고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스스로 학습하게 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차세대 인공지능이다. 이게 바로 지금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라고 바꾸고 메타버스에 지금 연구비를 10조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메타버스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는 또 인공지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부터 있었던 개념인데요. 그 3D 월드 3차원 가상 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모델러가 하나하나씩 이 옷을 만들고 사람을 아바타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이걸 다이렉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 여기 함수값을 조절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건물들을 생성하게 하는 걸 이걸 패러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인공지능은 주로 NPC라고 하는 그 non player 캐릭터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NPC 행동뿐만 아니라 시각 인지 학습 모델, 객체 식별, 이미지 분류, 영역 분할 이게 이제 컴퓨터 비전의 3대 영역이거든요. 가령 사람에게 쉬운 것은 인공지능에게 어렵고 인공지능에게 쉬운 것은 사람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인공지능은 2초 만에 1500자의 신문기사를 쭉쭉 써냅니다. 사람은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미드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2초 만에 단어만 넣으면 그 그림들을 계속 그려냅니다. 이건 쉬운데 인공지능은 뭘 못하냐 하면 사람은 1초 만에 개와 고양인지를 구분하는데 인공지능은 이걸 구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가령 왜 힘드냐 하면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이거를 하려면 인공지능은 일단 이 공간 전체를 이미지 영역이라고, 이미지 분류라고 하는 학습 모델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벽 같은 걸 영역 분할이라고 하는 학습 모델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마이크, 이런 포인터 이런 것들은 객체 식별이라고 하는 학습 모델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학습 모델로 학습을 해서 8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이 인공지능은 이렇게 컴퓨터 비전 시각 인지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이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건물과 공간 구조를 변경시켜 줘야 되는 거죠. 지금 밑에 보시는 것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시작될 신라환경 디지털 보건 메타버스 사업입니다. 90억씩 3개년 270억이 나오게 되거든요. 경북에. 근데 여기에는 이건 결국 궁극적으로 뭘 하냐 하면 8세기의 신라환경, 그 8세기 세계 4대 도시가 있었는데 100만 명 이상 사는 4대 도시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 바그다드, 장안, 서라벌입니다. 그 영광의 서라벌, 꽃의 도시를 이 메타버스 안에 재현하는 거거든요. 100만 명이 돌아다니게 해야 되고 17만 호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 17만 호를 다이렉트 모델링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다 패러메트릭 모델링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생성해야 되고, 어떤 집에 사람이 8명 이상 들어가면 건물이 알아서 스스로 커져가지고 그 8명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패러메트릭 모델링이라면 점점 이제 메타버스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이 월드는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구현해주고 사람은 어떻게 그 세계를 더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걸로 경쟁하게 되는 시대로 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우리가 톨킨형 월드 빌딩이 있었습니다. 톨킨처럼 개발자가 알아서 그 월드 전체를 설계를 하고 그걸 조금 더 사용자들이 못 건드리게 하는, 요게 이제 톨킨형 월드 빌딩입니다. 2004년도 5월 달에 리니지2 바츠 해방전쟁이, 리니지2 바츠 해방전쟁이 발발했죠. 그리고 8년 3개월 동안 그 35만 명의 사용자들이 이 안에서 서로 이 독재 타도 바츠 해방 이런 걸 외치면서 8년 3개월 동안 정말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싸웠습니다. 여기 있었던 사건들은 정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막 쥐어 짜려고 하고 있던 사건들은 그걸 소설로 쓰면요 아마 100권이 넘을걸요. 실제로 바츠 해방전쟁이라는 소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바츠 해방전쟁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이 바츠 기란성, 이 리니지 세계의 경제적 중심적인 기란성에는 해자가 이렇게 물에 있습니다. 이 성을 점령을 하려면 여기서 공성 직결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적어도 한 1-2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를 수비대를 죽이고 뚫고 들어가서 이 성문 앞에서 공성 골렘을 소환해가지고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여기가 각인실입니다. 각인실에 있는 봉원석을 30분 동안 두드려서 깨야지 이 성이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럼 이거를 막으려고 이제
그 4,000명들이 핸드폰으로 비상 연락을 해서 집에 혈맹이 와가지고 이걸 또 역포 위에서 죽이고 그걸 또 봉원석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 온갖 하여튼 뭐 그 정말 이 컴퓨터 시스템을 막 거의 망가뜨릴 듯한 그런 비전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어떠냐? 그 8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똑같습니다. 원래 만들었던 세계 그대로라는 거죠. 그 모든 사건들은 다 휘발되어 버리고 정말 아주 통일된 세계, 서브 클라이언트 시스템 자체의 한계, 영속적 퍼시스턴트 월드로 어떤 충돌이 있어도 기한의 한정 없이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리얼한 법칙이죠. 생존하고 성장해야 된다. 사람은 생존하고 성장해야 되고 실제 삶에서 돈은 목숨만큼 중요하다. 사용자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 콘텐츠는 계속 고도화돼야 된다. 자, 이런 걸 하면서 이런 법칙을 가지고 리얼 이데아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톨킨형 월드 빌딩으로부터 지금은 러브크래프트형 월드 빌딩으로 대세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들이 좋아져서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도 다 수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 월드는 여기 보는 이 외계인 같이 생긴 로봇과 여기 있는 중무장을 한 기사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온갖 종류의 그 상상력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말 잡탕의 세계거든요. 이게 로블록시안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그 월드인데 여기는 얘가 이제 학생이거든요. 학생이 이 월드에 마피아처럼 중절모, 그것도 빨간색으로 된 중절모를 쓰고 등교를 합니다. 등교를 하는데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에 왜 날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지, 얘가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런 게 그 애들이 좋아하는 세계라는 거죠. 파이드 뷰티라고 하는 울퉁불퉁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관념은 진정한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의 관념과 모순됩니다. 만약 미리 존재하는 정답이 있다면 개발자의 역할은 창조가 아니라 단지 발견이 될 것인데, 진정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만들지도 모르고 시작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분이 저에게 이제 제가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누구한테 배우려고 막 하다가 유튜브에 찾은 분이 이분인데요. 저의 선생님입니다. 저의 선생님인데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름이 옐롯이라는 분인데 거제도 계산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셨고 올해는 중학교 들어가셨고, 그래서 저의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옐롯과 함께하는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 근데 이분이 보시면 이게 로블록스 스튜디오 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더할 수 없이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제 선생님과 선생님 동생이 블롯인데, 옐롯과 블롯이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걸 유튜브에서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도글 프로그램의 월드 창작하는 자체가 놀이가 되고 월드 빌딩은 순수한 우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그 톨킨적인 월드 빌딩으로부터 러브크래프트적인 혼종적인 월드 빌딩으로 오고 이 메타버스가 점점 강조되는 이 상황이 경북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경북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수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가장 많이 다루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많이 다루는 사람이 이제 AI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AI는요 초거대 규모 AI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고 카카오고 전부 초거대 규모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모델의 규모를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 매개 변수를 수천억 개 수준으로 늘린 인공지능이고, 수천억 개에서 많게는 이 우다오, 중국의 우다오 같은 건 1조 7천억 개죠. 그죠? 이게 PALM, 구글의 PALM도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한 2군 국가입니다. 전 세계의 1위의 AI 개발 AI 국가는 미국이고요. 2위는 중국, 3위는 인도, 4위 독일, 5위 영국. 한국은요 그냥 순위를 매긴다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 원천 기술로서 선진국을 추결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그 이걸 이 과학기술 정책을 그 주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사업성으로 한국은 AI 산업을 사업성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이게 사업성을 갖고 있는 경북이 사업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이미요 이 초거대 규모 AI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어요. 이미 넘었으면 PALM은 어느 수준이냐 하면
구글이 올해 만든 PLLM은요. 자, 이런 질문을 선생님들 이제 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이클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보고 있어. 이 그림을 그린 작가를 보면 마이클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를 떠올렸지. 이 만화 캐릭터가 보통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 것이지? 이러면 인공지능이 뭐라고 말하냐면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은 루브르이고 가장 유명한 그림은 모나리자야.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다빈치는 도련변인 인자 거북이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지. 다빈치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일본도이고 일본도의 기원이 되는 나라는 일본이야. 그러므로 답은 일본이지. 자, 사람이 이 정도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추론을 해서 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제 이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카카오고 이게 네이버거든요. 학습 매개 변수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대구 경북의 기회이고요. 지금은 검색 시대가 아니고 그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하는 프롬프트 명령을 넣어서 인공지능에 일을 시키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다고 막 그 펜슬 들고 이렇게 태블릿에 뭘 그리는 시대가 아니고요. 인공지능 미드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달리라고 하는 인공지능에다가 서랍을 달밤에 혼자 걷고 있는 도깨비라고 쳐넣으면 알아서 미드전이가 2초 만에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려준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할 일은 거기에 라스트 터치한 2%를 자세하게 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프롬프트인데 이런 시대에 초대 규모 인공지능을 내장한 그 디지털 플랫폼에는 독점력이 존재합니다. 경북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사업화해서 공공 영역의 초거대 규모 AI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북은 어떻게 되냐 하면 수도권이 할 수 없는 핵심 인프라를 경북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바로 경북 그 농민사관학교,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상주 스마트팜 이런 데서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는 농업 데이터죠. 농업기술 데이터. 지금요, 기계공학은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요번에 그 테슬라의 AI 데이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옵티머스라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화분에 물을 주는 걸 보셨잖아요.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로봇이 걸어가가지고 이 로봇입니다. 옵티머스인데요. 얘가 화분에 물을 정확하게 줍니다. 얘는요, 손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가 11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요. 포크레인이 3자유도입니다. 3번 꺾어져요. 얘는 11번의 관절이 꺾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농업 로봇이 농업 로봇이 2,9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기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비싼 거는 핵심적인 건 이 기계를 어떻게 인지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제어하게 할 것인가 인공지능에 있는데 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경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북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팜투도어로 그 농장 밭으로부터 소비자의 현관문 앞에까지 24시간 안에 만약 초거대 규모 AI를 경북이 가진다면 밥을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켓 컬리가는 일을 경북이 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경북의 농민들은 서울 중산층보다 훨씬 잘 살게 됩니다. 지금 판교에 스노우백반 하나가 15,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식자재 공급업자인 경북은 그걸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그 식자재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면 요리의 제일 핵심적인 식자재의 신선함입니다. 그 신선함을 가지고 도정한 지 24시간이 안 된 밥을 해서 서울에다 갖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경북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경북문화전에서 김덕기 부대표님이 하시고 계시는 도산서원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현실의 공간에 있는 안동에 있는 메타버스는 도산서원은 뭔가 횡댕거렁하고 진짜가 16세기의 그 서원이 아니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서원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그 16세기의 그 퇴계 선생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퇴계 선생이 계셨고 그 퇴계 선생이 옳다고 믿던 눈푸른 선비들이 막 그 안동으로 모여들던 그런 진짜 도산서원이 있다. 이렇게 되면 가치의 역전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에 더 많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메타버스가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메타버스 CPND생들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책에 있습니다. 저희 도산서원 메타버스가 하는 일은 실시간 3D 모델링을 하는 거 언젠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서원 메타버스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북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기본 정보이고 4,960개 부재를 만들어서 데이터 카테고리를 하고 데이터 정제를 해서
데이터 가공을 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조 강연해 주신 유철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재하 교수님의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김재하 교수님은 숭실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 현재 한국 메타버스 학회장이시며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 아트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재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예술대학 김재하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2003년도에 우리 유철균 원장님께 배웠습니다. 이미 그때 유철균은 메타버스의 미래를 얘기하셨고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리니지라고 하는 MMORPG 게임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보는 미래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조 강연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뒤에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들어가기 전에 저는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영남대학이라는 데를 40년 만에 왔습니다. 정확하게 82년도에 한번 와보고 오늘 지나보다 보니까 이가 영남대학교더라고요. 40년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철균 교수님 또 한 17, 18년 만에 새로운 강연을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메타버스는 가짜 메타버스다. 진정한 메타버스는 뭐 가트너 그룹에서는 한 8년 뒤에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은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메타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15,000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생각만큼 메타버스 시대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 회사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요? 이건가요? 저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이게 맞아요? 요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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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롭게 다가올 메타버스의 등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앞에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만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현실에 나보다가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꿈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은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 천자문 다 배웠겠습니다만 집우 집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주도 가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 국가라고 할 때 국가도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할 만큼 우리 인간의 세계는 내가 소속해 있는 이 시점보다가는 확대된 세상, 다른 세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에 대한 꿈을 꿔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은 그죠? 오버 더 레인보우라고 하는 그 OST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메타버스의 세상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 경제 공황으로 어려웠던 시대에 다른 세계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곳이 있을 것이다. 그죠? 무지개 뒷건너에는 어떤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죠. 거기서 등장하는 뭐 애니메이션에 나올 만한 그런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새로운 혁명적인 그 아젠다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지를 못했지만 인간들은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짧게는 몇십 년부터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해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재조명될 것인가? 두 가지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최근에 IT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건너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발달했는데 그에 따르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이런 가상세계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개는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현실에서 부딪히지 않고 뭔가 다른 공간에서 원격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문화라든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특히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이 새로운 메타버스를 한번 재조명할 시대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어떤 그 파운데이션 그룹에서 발표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그 4가지 유형의 메타버스 속성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상현실이라든지 버추얼레이션과 오규먼트, 리얼리티를 가지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 여러분들 게임으로 만나봤던 포켓몬고를 같은 증강현실, 그죠? 글래스를 쓰고 하는 내 현실에 보이는 거에다가 플러스 뭘 하나 보태서 증강하는 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다양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가 삶 자체에서 디지털 속에 스며드는 현상, 그리고 가장 요즘에 핫한 디지털 트윈, 거울 세계, 그죠? 그리고 VR이라든지 AR을 통해서 봤던 가상 세계들을 우리가 사용자가 그 어느 때보다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현상과 경제 활동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진짜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아까 했던 제페토라든지 뭐 아바타 만들어 가서 거기서 조그만 놀이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웹 3.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유철균 원장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의 자아 의지로 온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 현상으로 태어났고 나는 인터넷 세계, 사이버 공간에서 진정한 나의 자아를 발견한다라고 이미 유철균 원장은 2003년도에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MMORPG를 겪으면서 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가상세계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다 기술의 한계와 특히 디지털 그래픽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것들이 조금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게임의 놀이에서 벗어나서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상, 즉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디지털 경제, 크립토 경제라는 것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선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또는 NFT 기술을 가지고 먼저 빵빠레를 울려버리면서 시장을 선점하는 단계에서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현상에서 메타버스 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아까도 기조강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매스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제페토에서 뭐 굿즈를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젊은 MZ 세대를 중심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오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죠. 탈중앙화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 세대와 MZ 세대의 경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나의 직업을 퍼머넌트한 영원한 직장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베이스로 순간순간 만들어가면서 탈중앙화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하게 메타버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다 똑같이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세대별로 좀 나눠본다면 저를 포함한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흔히 말하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2000년도 이전에 밀레니엄이 생기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디지털 이주민, 소위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한
50% 이상이 요 정도의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M세대, 이들은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노마드가 돼서 이미 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노마드로서 디지털 세계의 경험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터넷을 쓸 수 있었고 PC를 쓸 수 있었던 친구들이죠. 지금 태어나고 있는 Z세대의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방식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더 설명을 하면 저도 한국 사람이고 선생님들도 다 한국 분입니다만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우리말을 생각했다가 뇌에서 영어로 한번 전환이 돼서 그게 영어로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이티브 스피커는 직관직실해서 바로 언어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지금 메타버스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Z세대가 진정한 메타버스에 구현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세계를 이들을 메타버스 2.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메타버스의 세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라이프들을 기록하고 남겼고 소통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바타라고 하는 그것도 3D 기반의 아바타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아바타가 똑같이 디지털 아바타가 생긴다는 현상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가상현실과 VR이라고 하는 그 버추얼 리얼리티가 다양한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합치면서 소위 말하는 XR, 익스텐디드 리얼리티가 되는 겁니다. 이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뭐냐면 오감을, 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와 결합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더 이상의 소통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중계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빠른 네트워크, 5G, 6G, 7G로 연결되는 초고속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센서의 역할이고 나는 이제 실질적인 실감을 통해서 또는 메타버스에서는 그 센서가 주고받는 아바타와 함께 나와 싱크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메타버스 2.0 세대의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개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러 월드, 디지털 트윈의 현상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현상을 생각을 하면 우리 베이비붐 세대나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유목민 앞에의 전환 시대의 생각 사람들은 똑같은 것들을 복제를 해서 사이버 세계에 갖다 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계에게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해보면 그들은 인덱스만 따온다는 것이죠. 코리아, 경북 타이틀만 따오는 거지 이 경북의 미러 월드에서 디지털 트윈의 세계는 뉴욕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새로운 우주를 이 속에 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미러 월드는 앞으로 디지털 트윈의 현상은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세계들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구현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결국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진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에는 네 가지의 어떤 그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디지털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멀시브, 몰입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면대면보다가 더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 몰입감을 줄 것이다. 또 한 개는 굉장히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사물과 인간, 로봇과 인간, 다양한 객체들과의 전면적인 소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현상이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놀로지, 특히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창의력과 이미지네이션. 아까 말씀드린 경북이라는 인덱스를 따오면 이 인덱스가 현재 경상북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그냥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래픽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메타버스 기업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빵빠레를 먼저 울렸고 돈을 많이 가져간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입니다. 디지털 저작 도구를 만들겠다.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저작 도구를 만들겠다.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가치는 한 200억이 되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고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았던 그런 기업들이 다 이런 상상력을 갖고 창의력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개는 고도화죠. 아까 뭐 너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그 기조강연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덱스만 던지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이런 4I, 4개의 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공간, 시간. 저는 40년 만에 시간에 가지고 영남대학을 왔습니다만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이루어진다면 4분, 4초 안에 제가 이를 다시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간을 만들어내는 저작 도구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술들은 너무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홀로렌즈라고 하는 AR 디바이스를 만들어낸 기업이죠. 최근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메타버스 시대가 지연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고 있죠. 레저라고 하는 새로운 센서를 통해서 이 공간을 센싱하는데 4초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저는 데모를 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손바닥에서 손을 이런 했다면은 그 에저라고 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안경을 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간에서 본인만이 16개의 윈도우를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면 저 사람이 메타버스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본다면 조금 정신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런 고도화되는 기술들이 앞으로 새로운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바타의 기술인데요. 여러분들 뭐 제페토에 들어가셔가지고 런닝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굿즈를 팔기 위해서 제페토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미 3억 명이 넘는 글로벌 인구를 갖고 있는 게 제페토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아바타에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우리가 실제 자연어에 가까운 언어들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이게 된다면 진정한 언어의 장벽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메타버스에 만나는 파트너는 인터랙션이 일어날 때 그는 영어를 하고 나는 한국말을 하고 전 세계의 언어들이 한 개의 언어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우리가 3D 모델링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바타가 갖고 있는 지능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고 뵙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짧은 가까운 미래에 제 아바타는 지금도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해서 벌고 있고 사람들 만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창조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임 속의 캐릭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의 진정한 디지털 트윈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요즘 뜨고 있는 디지털 휴먼이라는 겁니다. 벌써 세월이 한 2, 3년 지났습니다만 제가 소속돼 있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시각디자인과의 아주 젊은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만들어낸 아바타가 디지털 휴먼이 로지라는 친구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20대에 굉장히 괜찮은 그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씨를 오씨를 붙여서 이름이 오로지인데요. 그 친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모델료가 20억이 넘습니다. 첫 번째 신한금융그룹의 모델로 가서 거의 탑 그 연예인의 그 개런티를 받고 모델로 참여를 했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한 280명 정도의 연예인 플러스 사이버 아바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들의 수입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단순한 모션 캡처 기술이 아니라 볼륨 매트리스 기반의 어떤 기술들, 모델링 기술들,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하고요. 뭐 이런 기술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들이 단순한 그 그래픽으로 작업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하겠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기술들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면 3D 공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렌더링 기술, 지금 게임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 같은 뛰어난 첨단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영상학부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 공간을 마야로 그린다면 빨라야 한 달 걸리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쪽에 쓰고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쓰면 단 몇 시간 만에 가능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그보다 더 10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디지털 툴들, 실시간 렌더링 기술들이 이런 메타버스의 새로운 시대를 가속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5대 이슈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 메타버스를 조금 부정적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게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큰 집합이라면 게임은 그 속에서 수속된 부분 집합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Z세대들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적응력이 좋습니다. 왜냐? UI, UX가 굉장히 게임에서 배웠던 그런 경험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활동과 우리 실생활에서는 모든 일들을 다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디지털 그로잉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신사업 모델이는 NFT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P의 문제가 이 지재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메타버스에서는 더 뛰어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복제한다든지 남의 걸 갖다 쓴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NFT, 암호화폐하고는 다르지만 기능은 비슷하다고 보죠. 그래서 저희는 전자문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비긴이라는 새로운 메타버스의 테크놀로지와 우리 감각들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는 더 현실 같은 가상세계를 저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면 결국은 게임 엔진에서 사용됐던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의 기술로 이어진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더 고도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메타버스에서는 뭘 추구할 것이냐,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간의 속성, 경제 활동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현상, 디바이스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휴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내서 나와 똑같은 3D 모델링을 하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친구들이 아바타에서 만들어내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아바타가 강의를 해도 되고 거의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한 개의 강좌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강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생산성과 확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고요. 얼마 전에 어떤 대정치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메타버스 학교장을 하고 있으니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MZ세대들이 정치도 중심이 될 텐데 그 정치 아카데미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메타버스의 솔루션을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8,000단어 내지 10,000단어만 녹음을 해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내가 강연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드는 돈이 1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개 강좌를 만들어 놓으시면 선생님 집에서 전화만 받으시면 된다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디지털 휴먼에 대한 등장, 그죠? 거기다가 햅틱 같은 기술, 감각 기술이라고 합니다. 감각 기술도 이건 어떤 센서 기술들을 몸에 지녀야 되겠죠. 아니면 스마트폰 내에 햅틱 같은 우리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지금 현 기술로도 약 1,300개 정도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들과 결합해서 디지털 휴먼이 융합이 된다면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 봤고요. 사례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정책적 제안도 했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제가 경상북도 메타버스의 선도화이니까
앞에 기조강연에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할 건 없습니다만 저는 특히 대구 경북이 자신 있는 게 그래도 IT 기술은 어느 지역보다가 강하고 대학이 많고 고급 인력이 많은 지역이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앞으로 정책 제안을 한다면 정말 이 도시가 인력이 앞으로는 핵심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학교를 만든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저는 교과 과정을 표준화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인력 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과기정통부와 함께 메타버스의 표준 교과 과정, 소위 말하는 NCS에 대한 표준화를 과기정통부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산업으로서 또는 정확하게 직업군으로서 학위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경제적 상상은 뭐 언론에 나온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정도 커진다는 건 상상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개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라는 도시도 있었죠. 저 그래프를 조금만 보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XR이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다가 구축을 한 겁니다. 이 XR 플랫폼은 인게이지라고 하는 영국 제품인데요. 이 툴에다가 그래픽, 게임에 쓸 수 있는 그 그래픽 도구인 언리얼을 가지고 저런 메타버스 환경을 대구시가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는 저는 최초로 저런 것들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값어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개의 프로젝트를 좀 보시면 역시 인게이지라는 플랫폼 속에서 가상도시를 만든 겁니다. 아바타 기술이 조금 옛날 겁니다. 이거보다는 더 어드밴스된 것들이고요. 저 정도 아바타는 한 1분 내지 2분 정도만 되고요. 지금 진화된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5장만 찍으면 저 정도의 것들은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 정말 가상세계만 존재하는 메타버스 속의 박물관이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신 김재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학림 교수님의 주제 발표겠습니다. 김학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 한국정보 디스플레이학회 등기 이사님, 그리고 현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김학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대학교 김학민 교수라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한 뭐 20분 정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바로 3부 순서인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경북과청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최종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바쁘신 가운데 이 모든 행사가 특히 정부 지원 행사들이 보면은 예산이 하반기에 몰려 나오고 하다 보니 10월 말 11월 초에 행사 일정이 꽉 잡혀 있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저희 그 포럼 지정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 김덕기 본부장님, 그다음에 지창현 대표님, 조정학 교수님, 그리고 황윤건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원래 지금 2월 달에 제가 이제 경북도지사님을 만나 뵀을 때 고민을 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 메타버스 수도 경북 선언을 하시고 또 메타버스 정책까지는 전담 조직까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막상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성과라든지 뭐 활동이 좀 미흡하고 또 뭐 그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시간까지도 그런 같은 고민에 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좋은 정책과 또 토론으로 도지사님의 그런 고민을 좀 들어드리고 저희 또 경북과청 포럼이 이 경상북도의 메타버스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인공지능 AI도 그 AI 이론이 1956년도에 나왔거든요. 여러 번의 그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기억에 생생한 그 2016년도 그 딥러닝을 활용한 그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 기사를 제압하면서 지금은 뭐 산업이나 혹은 문화 혹은 우리 일상에서조차 AI 없이는 일이 안 되는,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AI처럼 약간의 부침을 지금 겪고 있지만은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과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김덕기 본부장님께 첫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덕기 본부장님은 경북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연세대에서 언론홍보 방송영상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KBS에 입사하여 오랫동안 뭐 정년하셨습니다. 대구 총국장 역임하셨고요. KBS 네트워크에 감사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경북문화재단의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김덕기 본부장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몇 분 정도 하면 됩니다. 뭐 지금 제 생각에 날도 춥고 이래가지고 한 30분에 다 끝냈으면 좋겠고 한 5분 정도씩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저는 평생 저 방송 PD로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경북문화재단에 이제 와서 그 이철우 도지사님하고 이제 이범 장관 모시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배웁니다. 오늘도 사실 뭐 많이 배우고요. 여하튼 시간이 짧으니까 이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전 이인하 교수님 얘기했듯이 페이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를 현실로 바꾸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벌여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재화 용역을 창출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돈을 버는 경상북도에 돈을 버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아마 그 세미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아까 차를 타고 우리 직원들하고 오면서 자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실사 형태로 우리가 보이는 것들 갖다가 그 안에서 가서 볼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앞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메타버스 내에 토론을 할 때 전국에서 모이러 갈 때 아바타를 통해서 토론하는 걸 그냥 우리가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보는 것 같이 토론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인가. 아까 이제 그 우리 김학린 교수님이 이제 뭐 광학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안경을 쓰면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메타버스가 5년 뒤, 10년 뒤에 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간다고 하면은 정말 오늘 이 토론이 지방 소멸시대, 경북 소멸시대, 이 청년들이 개발자들이 이제 뭐 서울로 다 집중되는 시대에서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실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직결될 것인가. 그 4차 산업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시대가 정말 지방 소멸시대, 경북 소멸시대 해결할 것인가. 이제 국제공항에 들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일로 온다는데 과연 그러면 경북 소멸이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인재나 기업이나 청년이나 특별히 이 문화 쪽은 관광객이 전국 세계에서 몰려와서 경북에 정착할 수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런 시대가 올리면은 가상 세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가 현실화되는 것이 정말 세상이라고 하면은 지방 소멸이라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우리 여기 앉아서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재화를 창출한다고 하면은 굳이 그걸 염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면 과제로는 개발자 인재들이 사실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몰려와서 메타버스 기업을 창출해내고 1, 2기 들어와 재화 용역을 창출하자면 개발자들이 몰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해외에서 다문화 우리 똑똑한 사람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들 정착시켜야지 이런 기업들이 이 와서 회사를 창업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철호 도지사님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는 하두는 잘 선점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메타버스 수도 안에는 AI들이 움직이니까 AI들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경상북도 낙동강 3대 문학관에 어마어마한 그 세계적인 그 스토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거를 일깨워서 메타버스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AI 데이터 구축은 전국에서 최하위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이 저 공직자들, 공무원이나 우리 같은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이 정말 그거를 느끼면서 그걸 시도하느냐 이런 것이 참 관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 와 보니까 그 중에서 아날로그다. 그 전통 문화 역사의 뿌리였고 뭐 경제 강국의 견인차였고 했는데 그건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세상에 아까 디지털 휴먼이라고 그랬죠. 김재하 교수님 디지털 휴먼이라고 했고 이인하 교수님은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상의 펼쳐지는 그런 세계에 경상북도의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를 어떻게 디지털할 것인가. 저는 참 좀 청소년들 보면 이 저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들어가면서요 굉장히 그 뭡니까 저 중독 증세가 발생하고 우울증, 정신질환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 세계적인 스토리를 구축해야 된다. 또 역으로 디지털이 많이 발달되면 될수록 오프라인 세상에서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종류로 재화 용역을 창출해야 된다.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는 뭡니까 아까 NFT 그런 것들이 창출된다고 하면은 저 전자산업의 반도체가 전 세계 산업의 쌀이었듯이 메타버스 시대에 경상북도의 엄청난 아날로그 그 스토리들이 3대 문화권, 뭐 가야, 뭐 신라, 또 선비문화, 거기서 4대 정신이 나왔지 않습니까?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 이 세계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그 수많은 스토리 잠자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날로그 스토리를 가지고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문화 예술이 예술화가 돼야 되고 문화화가 돼야 되고 콘텐츠화가 돼야 되고 메타버스 안에 거기 스토리를 구축을 해야지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경상북도가 지금 많이 뭘 한낙하는 거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와서 그 안에 몰려오게 만들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전략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이 아날로그 스토리가 전국 세계에서 경상북도 가장 많고 경상북도 K-팝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스토리가 가장 잠자고 있는 것이 경상북도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에 경북문화재단이 이제 처음 생겼지만은 저희들이 비전을 갖다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신한류 중심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류가 나가는데 이제 신한류를 창조해야 된다. 그럼 메타버스도 경북을 선포했으면은 이 플랫폼 안에 전 세계 한류 팬들이나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보고 경상북도로 몰려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 것이냐? 이 스토리가 필요하다. 메타버스 시대가 진행되면 될수록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스토리다. 그러면 K-팝 한류가 나갔으니까 그 K-팝 한류를 타고 들어와서 경상북도의 모든 자원을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구축을 해야지 사람들이 몰려오고 경제나 과학도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는 완전히 초연결되니까 거기서 전 세계 사람들 만난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겁낼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가 발생하니까 경상북도가 가장 힐링하기 좋은 아날로그 시대다. 아날로그 장소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몰려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 메타버스 시대에 과연 현실화되는 시기가 언제까지일 것이며 경상북도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신한류, 한류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신한류를 창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스토리를 만드는 창작 인재 공장이 만들어져서 경상북도 스토리를 메타버스 안에 구축하고 만들어 놓는 그런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한 말씀 던져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방송인답게 참 말씀 매끄럽게 일정적으로 잘 하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경북재단의 그 문화재단의 본부장님답게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정말 그 견인차로서 중요한 그 인공지능 그 AI 학습 데이터셋의 중요성 또 직접 하고 계시고 그 강조를 해주셨고 또 엄청난 그 뭐 아날로그 소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그 이 문화원형 데이터도 많다고 그랬고 아까요. 그 부분을 사실은 그 문화형 스토리의 보고가 경상북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신한류의 그 원천으로 좀 활용하자 하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정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조정학 교수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우리 영남이공대에서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교수로 계십니다. 사실은 메타버스 학자고요. 메타버스 뭐 최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좀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 분인데 뭐 한국 디지털 디자인 협회 이제 이사로 활동하시고 또 오랫동안 그 기업 LG 미디어 아트에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실무 능력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 뭐 국내외 여러 그 권위 있는 공모전에도 입상하시고요. 지금 정말 그 메타버스의 그 실무 지식에서 가장 밝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정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남이공대학교 메타버스 애니메이션과의 조종학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학교 쪽으로 오기 전에 사실 2000년도에 기업의 그 VR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VR을 이제 처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보다 VR 시장이 빨리 오지 않더라고요.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2000년도에도 사실은 VR HMD 그런 게 있었고요. 한 300만 원 정도 그때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무겁고 뭐 물론 이제 CRT 방식이 뭐 LED 방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 세상이 이렇게 막 매스컴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우리한테 급격하게 이렇게 빨리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서 그렇지 요 가상 세계에 대한 그런 연구는 벌써 몇십 년 전서부터 그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가 반강제적으로 보통 지금 한 3년째 그렇게 대면 서비스가 아닌 비대면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렇게 쓰여지면서 이렇게 대두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북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렇게 그 수도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실 때 제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메타버스 하면은 그 이제 막 기술적인 거 막 이런 걸로 이제 그 접근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래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현실하고 계속 좀 타협을 하고 기술 난이도보다는 이제 좀 더 낮추고 계속 이러면서 20몇 년을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대두가 됐다 해서 너무 막 핑크빛의 그런 메타버스를 꿈꾸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것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그 경북이 가장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화 시키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경북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콘텐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얼마나 좀 그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메타버스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그 전문가답게 특히 그 경상북도의 그 문화연령 자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노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나름 메타버스를 어떻게 그 회사 업무나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고민하고 계시고. 또 뭐 아마 신사업으로도 메타버스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지정 토론에 또 스스로 지원하신 우리 지창현 대표님입니다. 한 말씀 듣고 또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최종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그 기조 강연하고 주제 발표하신 교수님들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 개념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연하고 볼 수 있는지 잘 설명하셨고요. 그 강연들을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3D 라이다 센서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가 뭐 구현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다 이제 3D 센서, 라이다 센서, 3D 센서로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 수집하고 그리고 그 또 수집된 데이터들을 3차원적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주제 발표에서도 저 가상현실로 이용하는 이제 현재 이제 뭐 그 제페토라는 그런 그 가상현실 게임에서 예를 들면 저희 센서를 적용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그런 VR, AR 그 글라스를 장착을 하고 뭔가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좌표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R, AR 렌즈를 착용하고 실질적으로 가상의 공간을 좌표계를 동작을 해서 실질적인 가상 화면에서도 똑같은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현재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런 메타버스에서 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마우스나 이렇게 모스 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햅틱 기기를 쓰지 않고 동작을 하면서 가상에서도 저희 이제 실제처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3D 센서들이 이용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3D 라이다의 장점이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내외에 있는 실질적인 이제 실세계를 가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3D로 데이터화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서이고요. 그래서 단점인 이제 메타버스가 앞서 말씀하신 이제 활용도가 또 낮은 부분을 이런 센서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가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센서가 3D 라이다 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축되는 사업들에 이런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가상 세계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의 적용을 해서 메타버스 이런 경북의 메타버스 수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확립하는 데 이런 센서들을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나노시스템즈가 이제 저도 들었는데 아마 3차원 라이다 센서를 아마 레이저를 활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센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김학림 교수께서 발표하신 VR이나 AR 글라스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또 가능성과 또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프로에 계시는 우리 주자 발표하신 김학림 교수께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지정 토론 단상에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북 TPA 황윤건 센터님께서 순서가 됐는데 우리 황윤건 센터장님은 영남대에서 이제 석사로 경영학을 하셨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이제 삼성증권에 오래 계셨네요. 재정하시고 2004년부터 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경북 TPA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뭐 중소벤처부 장관상도 두 번 받았고 또 뭐 행자부 장관상도 수상하셨고 하여튼 다양한 그런 경력과 경상북도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테크노팍 ICT 융합산업센터를 맡고 있는 황윤건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일들을 진행을 하셨고 그 과정에 마스터 플랜 쪽을 제가 맡아서 진행했으며 기본 계획할 때도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역할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융합진흥센터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진흥센터를 구축하는 TF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적인 부분들에서 경쟁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의 혁신 자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은 전국에서 4위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산업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14위입니다. 10단계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이나 그다음 저희 같은 기관들, 단체들 이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강력하지만 산업 부분들, 저희들 전체 생산에서 한 40% 정도가 제조업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겁니다. 즉 투입 부분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것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분들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있습니다. 적어도 메타버스 부분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기업, 메타버스 관계되는 기업들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상북도가 자체 프로젝트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북도 기업이 참여하는 케이스가 드물었습니다. 컨텐츠 자체는 경상북도의 시나 군이 가진 컨텐츠가 기본이 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지역 기업이 아니라 서울이나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구현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한 컨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있는 기관이나 대학 쪽에서 지역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고 경험을 쌓아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당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하는 부분들,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인력 부분입니다. 앞서 다른 쪽에서도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미나 포항 지역에 있는 기업들조차 우수한 인력들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있는 기업들 아무리 훌륭한 기업에 월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우수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막상 구해놔도 2, 3년 정도 개발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전부 다 가방 싸서 서울로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희들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구미나 포항이나 경산이나 안동이나 지역들이 하는 정책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 기업 지원도 하고 있고 R&D도 하고 동일한 형태로 다 가져간다 그죠. 이제는 저희들이 경쟁하는 것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군 간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와 경쟁을 한다. 다른 국가와 경쟁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차별화가 필요하다. 제발 하나를 갖고 우리 경산이 하는 거 포항도 똑같이 하고 구미가 똑같이 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산이 가진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포항이 가진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구미가 가진 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메타버스가 뭡니까? 가상 아닙니까? 가상의 공간 속에 그걸 묶어내서 가져간다 그러면 저희들 메타버스 수도로서의 경북 위치 확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황 센터장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하여튼 메타버스 관련 그 기업 육성 역시 이 기업 지원기관의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강조하셨고 또 똑같이 하지 말고 차별화 좀 시키자. 결국은 이 스타트업에서 차별화가 없으면 성공을 못 하거든요. 그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시 인력 문제입니다. 어디 가나 사실은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들은 육성도 어렵고 육성해놓으면 떠나고 또 우수 인력은 신입도 뽑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육성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특히 강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번씩 기회를 드려가지고 혹시 더 이제 추가하실 분이 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드리면 되고요.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 계시면 혹시 우리 송 고문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좀 갖다 드리죠. 네. 아니면 양부 이사님 좀 전해주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예, 감사합니다. 먼저 경북과학기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에서 오신 서상권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대구지회 회장님과 그 다음에 유철균 대경연구원장님 그리고 하인성 대구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 발표와 더불어서 토론의 좌장을 맡아 계신 최종규 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 수도가 경상북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데 메타버스 수도가 경상북도라고 하는데 그 메타버스 수도가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말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한 분 더 우리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분 이제 한 분 우리 김한균 교수님 남아 계시거든요. 뭐 못하신 말씀하고 아까 또 그 3D 라이더 건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 오늘 행사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융합 산업이어서요. 사실 여러 분야 사람들이 같이 시너지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분명히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수도권 편중화가 된 데는 사실 우리나라 교통이 너무 좋죠.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KTX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국민 복지에는 기여를 했으나 수도권 집중화에 또 기여했다. 사실 이게 지금 온라인 송출되고 있나요? 예, 제가 그 메타버스라는 컨셉 자체가 사실은 자칫 그런 걸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꿈꾸시는 게 잘 되려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예, 그 인구 편중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산업 관점에서 사실 이제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유익한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추가로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남는 게 과연 어떤 지금 기술 개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빌리지를 만들든 과연 뭐가 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엮어서 고민을 해야지 단지 기술 개발만으로는 특히 메타버스 사업은 나중에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지 대표님 추가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더 하시고요. 예, 이제 제가 잠깐 예, 범장님.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아까 저 황윤권 센터장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저도 아까 이인하 교수 얘기했듯이 15억을 따가지고 지금 4대 서원을 메타버스 2D, 3D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6개 기업 중에서 대구 경북 기업이 할 만한 기업이 없어서 두 기업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처지거든요. 그래서 기업 육성이 필요하고 특히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문화 쪽도 보면은 경상북도도 5천억을 문화 쪽으로 투입하는데 킬러 콘텐츠, 뉴욕 시민이나 파리 시민이 주목하는 킬러 축제, 그리고 이제 뮤지컬이나 킬러 콘텐츠, 킬러 예술이 하나 없어요. 단 한 개가 없습니다. 한 개가 부각돼서 전 세계가 공항에 도착하면 그걸로 저거 보러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없어요. 지난 수입동 하나 안 키웠습니다. 뭐 안동 탈춤 축제도 마찬가지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게 하나도 없다. 메타버스 이제 수도 경북 선포하면은 여도 하나를 좀 집중해서 키워서 그걸 통해서 들어와서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하다가 인력이 합쳐도 모자라는데 홍영표 시장님 오시면서 뭔가 약 허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개념입니다. 인력도 융합되고 산업도 융합되고 메타버스도 문화예술 콘텐츠가 융합되는 시기에 자꾸 분산되는 부분이고 집중과 선택이 정말 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그 경상북도 대구시가 뭘 하나를 키워야 됩니다. 경상북도 메타버스 3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모든 것들이 몰려가고 또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몰려드는 딱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예, 고맙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우리 뭐 경북 TP도 계시지만은 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소통 채널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 컨설런스 뭐 통습이 되고 또 그게 융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인데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1년 뭐 좀 전에 이제 지자체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떤 분이 이제 그 출마를 한다는 소문만 우승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책사하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 제가 한 3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때 뭐 이제 정책 얘기를 하다가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대구시의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이렇게 묻다가 그 옆에 계신 분이 매주 타는 버스 메타버스도 있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메타버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분들하고 메타버스 설명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고 이제 다른 화제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 문명도 많고 또 메타버스 문명도 지금 뭐 또 생겼거든요. 적어도 이런 행사든 뭐든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저변이 확동돼야지 인력도 육성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심지어 우리 패널들끼리도 이제 뭐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닌데 메타버스라 그러거든요. 타는 버스가 아닙니다. 저상 버스도 아니고요. 버스입니다. 버스, 메타버스. 적어도 우리는 V 발음을 하는 정도의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3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고맙습니다.